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비롯해 트럭까지 수입산 자동차들이 도로 곳곳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본 브랜드부터 몇 번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까지 다양합니다. 버스도 자동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용하게 될 자동차인 만큼 승차감이나 편리성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따질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문제점이나 단점 등이 전혀 없는 자동차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됐거나 운행 중인 수입산 버스는 치명적인 문제로 고객에게서 불만이 접수된 모델을 볼 수 있었는데, 시기별로 따져서 수입산 모델에게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큰 문제 없이 정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경우 전국 곳곳에 서비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승용차를 운행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버스와 같은 상용차를 위한 정비도 상용차를 위한 정비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행 편의성이나 승객 편의성, 승차감 등 기본적인 요소도 부족함 없어야 하는데, 기능이 부족하거나 디자인의 결함, 기기 결함 등이 결국 차량 운행 중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최근으로 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추가되었으며 비내연기관 차량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합치고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버스, 자동차의 질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수입산에 해당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MAN, 후소 등 몇 차례 들어본 곳도 있는가 하면 생소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볼보와 MAN은 경기도의 내연기관 2층 버스를 통해 운행됐거나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후소의 버스는 현대 에어로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라이선스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으나 오래전 현대자동차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앙고속에 인수됐던 그레이하운드에서 운행됐던 버스도 해외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외 브랜드 버스가 다닌 역사는 오래됐는데, 과거에 버스 제작 기술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의 버스 제작이 가능할 만큼 진일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산 버스가 도입되고 운행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후 챕터에서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중국산 브랜드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산 버스 역사가 긴 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범위를 줄여서 2000년대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는 천연가스 굴절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장 11m가 채 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운행됐던 서울 시내 버스는 시의 추진으로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에 따라 LG 상사가 공급하고 도입하게 됩니다. LG 상사를 통해 들어온 굴절버스는 200호 굴절버스였으며, 서울시는 2004년 당시부터 약 200대 굴절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버스에 비해 2배 이상 승객 수송이 가능하고 도심교통난 해소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LG 상사가 밝혔습니다. 저상용이었기 때문에 휠체어 승객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큰 관심을 받은 200호 굴절버스는 운행을 시작한 지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서울 종로 2가에서 좌회전하던 굴절버스가 고장으로 멈추는 일이 일어났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종로 2가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고장 연락을 받고 운수사 정비사가 바로 갔지만 수입버스라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고, 수입사 정비사들이 고장난 버스를 보고서야 간신히 원인을 밝혀 운행 재개가 가능했습니다. 이 버스는 배터리 방전으로 멈췄는데,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바퀴가 자동적으로 멈추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운수사 정비사가 몰랐습니다. 부품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점도 문제였는데, 2005년 4월 말 엔진 고장으로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서 수리가 필요한데, 부품 수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2달 가까이 운행을 멈춰야 했습니다. 버스 도입 당시 부품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운수사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냉난방 장치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냉난방기가 가동되어도 여름철엔 덥고 겨울철엔 추웠고, 굴절버스가 제조되었을 당시 차에 입력된 온도에 따라 냉난방기가 작동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보니 사람이 임의로 끌 수 없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 급경사를 운행할 때 냉방을 가동하지 않은 채로 동력 보충이 필요하기도 한데 냉방기를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입사인 LG 상사는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추진하려 했던 굴절버스 도입 확대는 전면 재검토됩니다. 2006년 기획예산처 등에는 굴절버스 도입 운행이 예산 낭비 사례로 접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대당 약 5억 7천만 원 하는 굴절버스가 운행했으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에서 운행됐던 굴절버스는 결국 단점을 남긴 채 이후 폐차장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산 버스는 2010년대에 경기도 광역버스를 통해서 다시 정규 노선에 도입됐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 인바이로 500 모델을 몇몇 노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행했습니다. 비교적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에서 비롯되어 2층 버스 도입이 추진됐고 정식 운행에 앞서 인바이로 500을 선보인 것입니다. 2015년 여름부터 볼보의 B8R이라는 이름을 가진 셰시를 이용한 2층 버스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차체는 대만 소재 기업에서 제작한 모델이었는데 하차 전용 문이 없는 차량 기준으로 40명대만 탈 수 있었던 기존 단층 버스에 비해 더 많은 70명의 승객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MAN 나이온스 더블데커도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모델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볼보 MAN 2층 버스가 도입되고 있을 당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곳에서는 2층 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버스는 줄곧 국산차를 사용했는데 2층 버스만 국산차가 아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의 일렉시티 더블데커가 되는 모델은 2019년에 최초로 세상에 등장했고 지금과 같은 2020년대가 되어서야 2층 버스가 필요한 광역버스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수입산 디젤 엔진 2층 버스는 주로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최초의 2층 광역버스인 볼보 2층 버스는 좌석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다 등받이 위아래 길이가 짧은 편이고 착석감이 좋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단층 버스에 비해 운행 속도가 낮은 편이기도 해서 고속도로에서 적어도 100km 운행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볼보 2층 버스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볼보 2층 버스는 태영 운송그룹 자회사 태영 모터스를 통해서 수입됐습니다. 태영 모터스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 도입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태영 모터스가 볼보사와 공동 수급자이지만 2층 버스 납품 실적이 없고 좌석 간격이 72cm여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68cm인 점,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엔진 출력이 400마력보다 낮은 350마력이었던 점과 속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습니다. 2층 버스 평가에 참여한 7개사 가운데 태영 모터스가 볼보와 공동수급자로 되어 있는 이유로 평가 과정에 참여한 위원 5명은 납품 실적 배점을 높게 주었습니다. 서류 가격 평가와 심사위원 평가 4대6 비율로 책정된 것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는데 좌석 간격과 엔진 출력 문제, 당초 표준 모델안과 달라 다른 차량 규격 납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버스조합은 도화협의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변경했고 관련 공문도 있다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 측은 교통안전기준을 모태로 자문했는데 실제 자문한 사람은 한국형 2층 버스를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평가에 대해서 태영 모터스 측은 설립 등기 전 자회사인 태영버스에서 국내 시티투어 납품 실적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자신들의 회사 실적이 아닌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며 강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교통국장은 탈락업체의 주장은 의혹일 뿐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관례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볼보사는 당시 천영미 도의원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볼보 버스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품격을 손상시켰다며 교통국장에게 사과하라고 전했습니다. 사무감사 당시 천영미 의원이 볼보 셰시가 들어갔는데 2층 버스에선 한 번도 쓰지 않은 셰시이고 1층용으로 만들어진 셰시를 2층에 쓰기도 했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운행 시작한 MAN 2층 버스는 볼보 버스와 비교했을 때 고속 운행에 문제가 없었고 시트 편의성도 나았던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광역버스의 주 특성상 MAN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게 오히려 좋은 편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격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 MAN 2층 버스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됩니다. 2021년 5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MAN 2층 버스는 한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하던 중 경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운전대를 통한 방향 조절이 완전 불가능해지는데 다행히 이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에서 나와서 차로를 변경한 뒤 갓길을 세워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수사가 점검한 결과 엔진 내 과도한 압력 발생으로 크랭크 작동이 불량해져 시동이 꺼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고장난 버스의 배기구는 고압을 이기지 못해 엔진 덮개까지 밀어내고 엔진 오일로 뒤덮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버스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트럭을 운행하던 중 차량 엔진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1주 만에 또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AN 유로6 엔진이 장착된 트럭들에게서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앞서 2018년에서 2019년에 프리타더와 변속기 결함 등에 대한 리콜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쉽게 문제 해결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2층 버스에서 발생한 문제도 바로 유로6 엔진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EGR 내 냉각수 누수도 여러 차례 나타났고 이것이 오일 세퍼레이터와 EGR 플랩 등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MAN 2층 버스는 리콜됐지만 결국 2022년 11월 경기도 차원에서 운행기간 5년을 넘긴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리콜을 진행했으나 엔진 결함은 계속 발생했고 결함을 고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까지 문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아시아권 국가 브랜드 버스도 수입됐습니다. 유럽 자동차는 꾸준히 보였어도 중국산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썬농 듀에고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썬농 버스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듀에고는 최대 25명을 태울 수 있었지만 기존 현대 카운티와 비교했을 때 체급이 큰 편이었고 접이식 의자 없이 우등버스형 시트가 설치되어서 쾌적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트렁크도 있어 관광버스 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썬농의 버스 모델이 베이스가 되지만 우리나라에 판매된 버스는 사양이 달라서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시트와 커민스사 엔진 등을 사용하고 타이어나 휠도 일부는 국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 관련 설비는 독일, 이탈리아제를 쓴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관광버스에서도 사용됐지만 정규 노선 버스에서도 운용될 정도였고 대수는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킨텍스에서 2015 서울 모터쇼가 개최될 당시 차주들이 썬농버스 코리아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듀에고 EX를 운행하던 차주들은 구입한 날부터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고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차량을 살폈더니 브레이크 라이닝이 녹슬어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한 차량은 운행 중 바퀴가 빠질 뻔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차주가 차축을 살펴봤더니 바퀴가 거의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 윤활유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베어링이 손상된 게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가지의 안전기준 부적합도 발견되어 결국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고 제한속도 제한장치 110km를 넘을 수 있었고 방향지 시등 색깔이 황색이 아닌 적색에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조수석의 안전띠가 3점씩이 아닌 2점씩이었고 맨 뒷좌석의 안전벨트 버클 위치에 문제가 있어 체중 97.5kg 이상의 사람은 안전띠를 맬 수 없었습니다. 실 중량은 제작사에서 통보한 중량 6,280kg보다 커 6,470kg으로 나타났습니다. 듀에고를 조기에 대폐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전국에서 몇 대만 있습니다. 썬농버스는 전장 9m급 시티부도 모터쇼에서 공개했으나 정식 출시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썬농버스의 심각한 결함 문제가 널리 알려진 이후 시내나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기버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버스는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서도 더욱 친환경적이고 운행 중 매연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국산 모델로 현대 일렉시티나 현 KGM 전기버스 모델,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모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확충 과정에서 중국산 버스가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번 차례는 디에고 때에 비해서도 브랜드 수와 대수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대도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승용차 모델 아토3를 출시한 비아디, 중국에서 익히 알려진 킹롱, 베이징 현대의 합작 기업으로도 알려진 포톤, 철도 차량 제작 기업으로도 알려진 CRRC가 있는가 하면 BLK, CHTC, 골든 드래곤, 스카이웰, 중통, 하이거, 황해 자동차 등도 있습니다. 보통 전기버스가 저상용으로 제작되는데 차량 구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후 챕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중국산 전기버스가 질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꽤 도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세간에도 알려져 있듯이 전체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승차감이나 착석감이 국산 버스에 비해 불량하거나 운행 환경도 좋지 않은 편이었고, 경우에 따라선 전기버스 운행 소음도 문제됐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감속 능력이 부족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했더니 발열 문제가 발생해 CCTV 작동이 멈추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 잡다한 문제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산 전기버스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 급격한 오르막을 올라가던 중 시동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 멈추지 못해 뒤로 밀려나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웰자 버스라면 시외버스에도 발을 들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진그룹에 소속된 우은수사, 전주고속과 전북여객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스카이웰 리오네를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2022년에 평택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운수사가 시외버스 노선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도입하고 보조금까지 신청했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안전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제기했고 보조금 예산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수소버스와 같은 국산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고, 이 일로 평택항에서 운수사 측에 바로 정식 도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4년 운수사는 끝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 정식 도입했습니다. 국산 단층형 고급 좌석버스 모델 가운데 순 전기버스가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검증된 버스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차종이지만 사실상 중국산인 모델도 보이고 있습니다. 범한 자동차의 모델은 중국 아시아스타의 모델이나 안카이 모델에 기초를 두고 반조립 형식으로 생산하는 모델입니다. 시내나 마을버스 운수사 몇 곳에 도입됐고 광역버스에도 도입되었지만 양산시 소재 운수사에서 도입한 이후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구 에디슨 모터스 스마트 087과 093이 중국산 모델에 기초를 두고 역시 반조립 형식으로 생산한 모델입니다. 현재 KJ-미디는 구 에디슨 모터스는 한국 화이바 시절부터 11m급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판매해온 곳입니다. 우진산전의 아폴로 1200도 중국 안카이산 모델의 반조립 모델입니다. 이미 아폴로 900과 1100과 같은 국산 모델을 만들어낸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2024년에 공개한 적이 있는 7m급 버스도 중국산 버스가 기초가 되는 반조립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발표된 보도 기준에서 살펴보면 전체 78,045대의 버스 가운데 전기버스는 6,77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는 39.7%에 해당하는 2,687대로 확인됐는데, 지난 기간 동안 중국산 전기버스를 꽤 도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작년 한때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가 그나마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수가 많아진 이유는 차량 구매 비용이 저렴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국산 버스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했으며 초기 구매 비용부터 줄이기 위해서라면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할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할 기회는 주어져 있었지만 많은 운수사들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선택하지 않고 국산을 선택하게 할 만큼의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배터리 밀도 및 재활용 정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국산 전기버스에 힘이 실렸지만 수입사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라는 심각한 문제도 벌어졌습니다. 전기버스 구매자는 최소 1억 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이 지침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운수사가 보조금을 받으면 공짜나 다름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1억 원 자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시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최소 자부담금이라는 요소를 노려 차값 할인이나 대출이자 대신 부담 등의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깎아주고도 서류상으로는 1억 원 자부담금을 지불받았다고 허위로 작성했고 수입사와 경기지역 운수사들은 1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리베이트도 있었는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대가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하고 운수사 대표가 자녀 명의로 자회사를 만들고 충전 사업을 병행하면 수입사들이 충전기 등을 설치해주기도 했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전기버스 구매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입사가 대출해주거나 운수사를 인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운수사는 수입사에 단기 차입금 3억 5,450만 원과 장기 차입금 23억 원을 빌렸습니다. 전기버스 업계는 운수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건 맞지만 수입사가 운수사에 대출해주는 건 본 적 없고 신용 상태가 불량하면 더더욱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 수입사는 청주의 한 운수사를 2021년쯤 인수했고 운수사가 수입사로부터 매입한 유형 자산만 31억 원이 넘고 주고받은 돈은 15억 원이었습니다. 또 이 운수사는 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연대 보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간담회를 열고 전기버스 제조사와 수입사 등을 향해 부정수급 문제를 대대적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부분과 관련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는데 수입사와 운수사가 특수관계일 경우 전기버스를 여러 대 구매해도 보조금은 2년간 버스 한 대목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 강원 지역에서도 부정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수입사가 한 운수사에 수년째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만 장기 차입 20억 원, 그중 17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운수사는 대출이 이루어진 때를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다량 구입했는데 자금 제공 대가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부정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도 살펴보면 얼마든지 질 좋은 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과 같이 2000년대 이후만 봐도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해외 버스들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안착에 실패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잘 잡아내기는 어려운 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맞는 모델이어야겠지만 가격과 질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수입산 버스가 등장할 수 있을지 계속 바라보겠습니다.